멘트.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비중으로 평가된다. 마야 안젤루, 미국의 시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80대의 나이에 되돌아보면은 바로 그 순간만이 살아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벅찬 순간, 그 순간들은 뭔가에 도전했을 때만 생긴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두석. 자, 오늘은 시적 변형과 내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적 변형.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의 함축성에 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밀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시의 함축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시적 변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적 변형이라는 것은 데포르마시옹이라고 하는데,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묘사에서 이것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해서 변형시키는 그 미술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강조 변형하는 표현법으로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낸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표현한다든가, 캐리커처에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고 있는 그 미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작가의 주관에 의해 대상의 모양이나 형태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거나 바꾸어서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변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대상의 자연 형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서 모양이나 형태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켜서 표현하는 그 기법을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문장이나 시문에서 차용하는 것을 바로 시적 변형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리어카 바퀴에 감겨있던 노을, 불 꺼진 방 어둠을 갉아먹는다. 자, 이 시는 이근모 시인의 노을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인데, 자, 시에서 화자는 노을이 어둠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일반적인 그 자연세계의 질서와는 관계없는 시인만의 참신한 생각으로서 노을이 어둠을 갉아먹는다는 것은 이 시인만의 함축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편으로는 시적 변형이라고 그래서 시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시적 변형이 시의 함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은 이육사의 절정에 나오는 겨울이라는 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에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갈라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며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이 시에서 쓰여진 겨울은 단지 계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함축성을 지닌 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이라 어떤 상황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때 암울함과 암담함을 느낄까요? 계획했던 일이 좌절될 때,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암담해집니다. 자, 이 시를 쓴 시인이 살았던 시대를 알아보면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배를 받았던 바로 그 시대인 만큼 생각만 해도 암울해지지 않는가요? 식민지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은 식민 지배를 받는 조국의 현실, 즉 일제 강점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쓰인 겨울이라는 말은 한 가지로 풀이될 수가 없어요. 암담한 현실,
암울한 시대, 절망적 상황, 일제시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시적 의미가 한 가지 뜻을 갖는 일상의 특징이라면 함축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는 그 시의 특징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의 함축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더 살펴보겠는데요. 산문은 그냥 줄을 따라 읽으면 의미가 쉽게 파악이 되는데 시는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에 사용된 언어가 함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축은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모아두고 때로는 의중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어는 일상 속에 사용하는 의미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모아두는 것이죠. 따라서 시어를 일상적인 산문처럼 읽다가는 시어가 품고 모아둔 다양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특정한 시어만이 갖는 함축성이 아니라 그 시 전체가 함축성을 담고 있는 경우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한번 살펴볼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되는 현상은 일상적인 현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이 시에서 꽃은 단순히 식물로서 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단순히 소리내어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야, 혹은 너 이렇게 부를 때보다는 이름을 불러줄 때가 더 기분이 좋죠. 그 까닭은 선생님이 나를 알아봐 준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학생, 매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채워지는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 아니라 고유한 나,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말에는 대상을 인식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은 어떤 의미일까요? 꽃은 대개 식물의 가장 윗부분에서 색깔과 향기를 지닌 채 피어나지요. 따라서 식물을 볼 때 가장 먼저 그 시선이 가는 것이 꽃 아닙니까? 어떤 식물들은 꽃으로 씨앗을 지키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꽃은 커다란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김춘수의 꽃은 내가 먼저 대상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때 대상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과 꽃이라는 단어에는 일상적인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서 쌓여 있다 해서 함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하고 달리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어도 일상어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는 일상어가 가지고 있는 지시적 의미 이상의 함축적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과 시에는 모두 일상어가 사용되지만은 일반적인 글과 달리 시는 그 위에 함축적인 언어 사용이 더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고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처럼 시가 다른 문학 관료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함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어는 일상어와 구별되는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은 일상어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비해서 시어는
사전에 풀이된 뜻하고는 다른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적 언어의 내포적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함축성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시적 언어의 내포적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 언어하고 시적 언어. 일반적 언어를 랑그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시적 언어를 빠롤이라고 말합니다. 즉 문학의 언어는 이 추상적이고 한정된 랑그를 재료로 해서 예술가가 창조적으로 무한히 부려 쓴 언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빠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술가가 특수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언어를 지칭한 것이 바로 빠롤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언어는 개인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은 시의 언어는 일반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 새롭게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런지 몰라서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시는 꽃이라는 랑글을 재료로 해서 수많은 새로운 꽃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춘수 꽃이라는 제목하고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꽃, 목진숙. 세상은 시인의 손끝에서 나비가 된다. 날개에 접어 쉬어갈 것 없는 거리에는 죽은 언어들이 낙엽처럼 널브러져 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강을 건너다 추락한 나비의 비명이 발자국 따라 소생하고 있다. 기적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자, 이 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시에서 꽃은 어떤 꽃인가요? 상처 입은 이 시대의 그 문화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를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함의라고 그래요.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비는 미적 상관물로 시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문화예술적 이미지를 여기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비가 쉴 곳 없는 거리에는 죽은 언어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강을 건너다 추락한 나비의 비명이 발자국 따라서 소생하는 것, 곧 기적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은 상처 속에 피어나는 이 시대의 문화예술적 현실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꽃이라는 랑그, 여기서 랑그라는 것은 사회 공통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재료로 해서 새로운 꽃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의 언어는 외연적 의미가 약화되거나 지워진 자리에서 내포적 의미를 새롭게 덧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 언어는 바다의 빙산과 같고 일상 언어는 바다에 떠있는 풍선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빙산은 수면에 드러난 부분이 매우 적죠. 수면 하에 잠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풍선은 그렇지만 거의 모든 부분이 수면 밖에 드러나고 감추인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 크기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빙산의 거대한 것에 비하면 풍선은 너무 작지 않는가요? 빙산처럼 시의 언어는 의미가 매우 풍부한데 그 의미는 대부분 드러나 있지 않고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풍선처럼 일상적 언어는 의미 그 자체도 작지만 그마저 전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푸른 우체통, 변종태. 인생이란 처마 끝에 청호반새 한 마리 날아와 마음껏 울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나는 오늘 또 청호반새가 그려진 우표를 붙여 한 장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노아 홍수 시대가 떠오르죠. 온 세상은 물바다고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떠다니면서 한 달도 더 지났을 무렵에 이제나 저제나 비가 그칠까 물이 빠질까 하고 노심초사하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비둘기를 날려서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는 신의 진노가 끝나고 물이 빠져서 수목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위의 시에서 청우반세 울음소리도 비둘기가 마치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것 같은 생명이나 희망의 서기를 환기하듯이 청호반세가 그려진 우표는 청호반세가 환기하는 의미와 우표의 이미지가 결합돼 가지고 더욱 풍부한 의미를 재생산하고 있는 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중가요가 아무리 시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노래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대중가요는 이 내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가요는 메시지가 아름다운 가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은 되지만은 다른 일 하면서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있죠. 그냥 바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 파악이 쉽습니다. 그러나 시를 읽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눈에 불을 켜고 시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그 뜻이 어느 정도 통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읽어야 그 의미가 어렴풋이 또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시의 의미가 활자의 이면에 깊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읽을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시는 의미의 자태를 드러내줍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 되겠지만 산속에 숨어있는 산삼을 캐듯이 시의 의미를 캐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시의 언어는 함축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 창작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시 한 편 지어봅시다. 내가 살아가는 법 고두석. 6.25 때 B-29 기가 쌩쌩 날아와 학교 지붕에 폭탄이 떨어지던 날 선생님 따라서 우린 동굴로 피신했다. 그때 배웠던 대로 가끔 그 동굴로 숨는다. 동굴 속에 납작 엎드려 바깥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도 내가 숨을 동굴을 파놓고 산다. 자, 이 시에서 쓰여진 동굴은 뭡니까? 그 이면에 많은 함축성을 담고 있죠. 산속에 파놓은 동굴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위태로울 때마다 내 몸을 숨겨야 했던 피난처 역할을 하던 장소, 바로 그런 행동, 그렇게 사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이 동굴이라는 함축성 있는 단어가 들어간 시. 자, 우리도 바로 이 함축성 있는 시를 앞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